중환자실 기계에서 삐삐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윤서예요. 잠시만요, 잠시만 버티세요.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 같은 시각 다영은 강남 호텔 골프장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올렸어요. 오늘 골프 모임. 정말 멋진 하루. 사진 아래 달린 칭찬 댓글들. 언니 오늘도 너무 예뻐요. 준호가 그 사진을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럴 수가. 분노와 배신감. 그때 중환자실 밖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0년대 초 압구정동 한복판. 비닐 천막 하나 치고 시작한 작은 포장마차에서부터 말이죠. 남상희는 올해로 74살입니다. 80년대 초 압구정동 한복판에 비닐 천막 하나 치고 시작한 포장마차가 상희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양파를 썰고 육수를 끓이던 시절이었죠. 손님들은 대부분 택시기사나 밤샘 공사인부들이었습니다. 상희는 외상장부를 늘 품에 지니고 다녔어요. 돈이 없어 밥값을 못 내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밀어주곤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상희의 입버릇이었습니다. 한겨울 새벽,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포장마차 앞에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사내가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를 뒤지던 사내의 손이 텅 비어 있었죠. 상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뜨끈한 해장국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드세요. 추운데 배는 채우고 가셔야죠. 사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은혜 꼭 갚겠습니다. 상희는 손사래를 쳤어요. 갚을 건 없어요. 대신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베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티자 포장마차는 허름한 국밥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10년이 흐르자 작은 상가 건물 한 채를 장만할 수 있었어요. 90년대 말 경제가 무너지던 그때도 상희는 세입자들의 월세를 깎아주며 버텼습니다. 건물은 사람보다 오래가요. 그러니 사람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상희를 말렸죠. 그러다 본인만 망합니다. 하지만 상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망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서입니다.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상희의 땅값은 몇 배로 뛰었고 2000년대 중반에는 강남 대로변에 20층짜리 상위 빌딩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1층에는 편의점과 카페가 2층부터 19층까지는 사무실 공간이 들어섰어요. 옥상에는 작은 텃밭까지 마련했습니다. 상추와 토마토를 키우며 상희는 종종 혼잣말을 했죠. 흙을 만지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빌딩 준공식 날 상희는 화려한 리본 커팅 대신 세입자들을 위한 떡을 돌렸습니다. 함께 만든 건물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상희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45살로 중견전자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편이지만 가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들은 준호를 믿고 의지하는 편이었죠. 준호의 아내 윤서는 43입니다. 시장 한편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칩니다. 윤서의 손맛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어요. 단골 손님들은 윤서가 담근 깍두기와 된장찌개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윤서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 상희의 병원 동행을 자청했어요. 무릎이 안 좋아진 상희가 걷기 힘들어하자 윤서는 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습니다. 약 복용 시간도 꼼꼼히 챙겼죠. 핸드폰 메모장에는 상희의 약 이름과 복용 시간, 혈압 수치가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내일 정형외과 예약이 10시예요. 제가 가게 문 일찍 닫고 모시러 갈게요. 윤서의 말투는 언제나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상희는 윤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윤서야, 내가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니? 둘째 아들 지우는 41살로 광고 기획사에서 일합니다. 준호보다는 좀 더 감각적이고 세련된 편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면 클라이언트들을 단번에 사로잡는 재주가 있었죠. 지훈의 아내 다영은 35살입니다.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패션과 뷰티 관련 협찬을 많이 받는 편이죠. 다영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강남 호텔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 골프장에서 스윙하는 모습, 유명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사진들이 빼곡히 올라와 있어요. 댓글은 늘 뜨겁습니다. 언니 오늘도 미모 대폭발이에요.
그 가방 어디 거예요? 너무 예뻐요. 다영은 댓글 하나하나에 댓글을 달며 소통하는 것을 즐깁니다. 브랜드 협찬이 들어오면 다영은 신이 났어요. 이번 달 수입이 또 늘겠네. 상희는 두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윤서에게는 늘 고마워했어요. 윤서야,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혼자 병원 어떻게 다녔겠니? 반면 다영에게는 가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영아, 사람 사는 게 사진 속에만 있는 건 아니란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뭐라 하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의 삶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명절날 다영은 예쁘게 차려입고 가족 사진만 찍고는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언니, 오후에 모임이 있어서요. 윤서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저녁 상희 빌딩 2층 사무실에서 세입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월세 인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죠. 사장님, 요즘 이 동네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이대로 가다간 손해만 보십니다. 상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저도 압니다. 올해는 월세 그대로 갑시다. 대신 건물 관리는 더 신경 쓸게요. 세입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경비 오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상희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은 정말 다르십니다. 코로나 때도 월세 깎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날 밤 윤서는 시어머니의 발을 주물렀습니다. 상희의 발은 굳은 살 투성이었어요. 평생 서서 일한 흔적이었죠. 어머니, 발이 많이 붓네요. 내일 파스 새로 사다 드릴게요. 윤서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상희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윤서야,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 둔 게 내 복이야. 윤서는 미소 지으며 발 마사지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다영은 강남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들고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필터를 입힌 사진이 업로드됩니다. 해시태그도 빼놓지 않았죠. 해시태그 강남 호텔 라운지, 해시태그 골드나워, 해시태그 오늘의 코디, 해시태그 에이스샷, 댓글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다영은 화면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역시 반응 좋네. 상희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건물을 세우고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건 바로 사람이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그리고 진심. 그게 결국 모든 걸 지탱하는 힘이라는 걸 상희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늦겨울이었습니다. 2월 중순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오후였어요. 상희는 상희 빌딩 12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세입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난방 온도 조절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다들 좋아해요. 상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야죠. 추운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왼쪽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야가 흐릿해지더니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사장님, 세입자가 급하게 상희를 붙잡았지만 상희의 몸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비 오씨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사장님, 사장님. 상희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씨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죠. 여기 상희 빌딩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 올라왔어요. 상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겨울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뇌 CT 촬영 준비. 기계음이 삐 울려댔습니다. 수액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죠. 응급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경비 오씨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련님, 사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이에요. 준호는 회사 책상 앞에서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준호는 서류를 집어던지다시피 하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어요. 승용차 시동을 걸며 윤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으로 와. 윤서는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윤서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가게 문을 잠갔어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윤서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시어머니 상희의 얼굴뿐이었어요. 준호는 지훈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뇌출혈이래. 중환자실로 옮긴대. 지금 바로 갈게요. 지훈은 광고 기획안을 책상에 내려놓고 상사에게 급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지훈도 병원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배어났어요. 가족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어머니 중환자실 급히 와 준호가 올린 짧은 문장이었어요. 다영도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영은 그때 강남 호텔 골프 라운지에 있었어요. 브랜드 협찬으로 초대받은 행사였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포즈를 취하며 셀카를 찍고 있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다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조명 진짜 좋다. 사진을 몇 장 더 찍고 필터를 입혔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습니다. 해시태그도 정성껏 달았죠. 해시태그 강남호텔 라운지, 해시태그 골프 모임, 해시태그 샴페인, 해시태그 오늘이 코디, 해시태그 럭셔리 라이프. 게시물이 올라가자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언니 오늘도 미모 대폭발이에요. 그 드레스 어디 거예요? 역시 언니 삶은 달라요. 다영은 댓글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제야 대화방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죠. 다영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일단 행사는 끝내야지. 중환자실 앞. 준호와 윤서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윤서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어머니는요? 간호사가 중환자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안정시키는 중입니다. 보호자 한 분만 잠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윤서는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은 온통 하얀색이었어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수액줄이 상희의 팔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상희는 눈을 감은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윤서는 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윤서예요. 잠시만요. 잠시만 버티세요. 의사가 밖으로 나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오늘 밤이 고비일 수 있습니다. 준호는 벽에 기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하는데. 지훈도 곧 도착했습니다. 형,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래. 형제는 말없이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인스타그램 알림이었어요. 다영이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샴페인을 들고 환하게 웃는 다영의 모습. 골프 라운지의 화려한 배경. 준호는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훈도 그 화면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윤서는 중환자실 안에서 상희의 손을 꼭 쥔 채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시죠? 윤서예요.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상희의 손은 차갑고 마른 느낌이었어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깨어나세요.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지훈은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기를. 제발 상희가 깨어나기를. 밤이 깊어갔습니다. 중환자실 복도의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준호와 지훈은 잠깐 집에 들러 짐을 챙기러 갔고 윤서만 병원에 남았습니다.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윤서도 밖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겨울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윤서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메모장 앱이 열려 있었어요. 윤서가 지난 3년간 꼼꼼히 기록해둔 내용들이었습니다. 2월 15일 오전 8시에 혈압약 복용, 2월 16일 오전 10시에 정형외과 예약, 2월 17일 오후 2시에 혈압 측정 결과, 상위 130, 하위 85 날짜별로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윤서는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약국 영수증 사진,
병원 진료비 영수증, 택시 영수증까지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저장해뒀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서는 작년 겨울 사진을 하나 열었습니다. 눈 내리는 날 상희와 함께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상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윤서는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어머니, 그때 참 춥지 않으셨어요? 윤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메모장을 들여다봤습니다. 3월 2일 오전 9시에 엑스레이 검사, 3월 5일 오후 3시에 물리치료, 3월 12일에 보행 보조기 구입. 윤서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상희 빌딩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기 전, 그러니까 전날 오후였어요. 다영이 상희 빌딩 1층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었죠. 경비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다영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었어요. 다영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소 안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사모님. 부동산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다영은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요즘 이 동네 시세가 어때요? 부동산 사장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엄청 올랐죠. 작년 대비 30%는 오른 것 같습니다. 다영은 눈을 반짝였어요. 그럼 상희 빌딩은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소 1,000억은 넘을 겁니다.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요. 재건축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더 오르겠죠. 다영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1,000억이요? 우와,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부동산 사장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요즘은 강남대로변 건물이 금값이에요. 경비 씨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다영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혼잣말이었지만 씁쓸한 감정이 묻어났어요. 씨는 상희가 코로나 시기에 세입자들 월세를 깎아준 일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건물은 나중 일입니다. 상희가 했던 말이었죠. 씨는 로비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영은 부동산 사무소를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스타그램을 열어 자신이 올린 샴페인 사진의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좋아요가 2,000개를 넘었어요. 역시 반응 좋네. 다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병원 생각은 잠시 미뤄뒀어요. 어차피 가족들이 다 있을 거야. 병원 복도. 윤서는 여전히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준호가 막 병원에 도착해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변호사님? 준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변호사 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박은 서류 가방에서 밀봉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에는 유원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작년에 제게 맡기신 겁니다. 준호는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게 뭡니까? 유언장입니다. 어머님의 유언과 상속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죠. 변호사 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개봉은 장례가 끝난 후 가족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어머님의 뜻이셨어요. 준호는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알겠습니다. 윤서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호 곁으로 갔어요. 여보, 저게 뭐예요? 어머니 유언장이래. 윤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박은 준호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잘 보관하시고 때가 되면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는 인사를 하고 복도를 나갔습니다. 윤서는 준호의 손에 들린 봉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건물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희가 지키려 한 건 돈보다 사람 사는 질서였다는 것을요. 세입자를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상희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윤서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핸드폰 화면을 켜서 메모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4월 15일 오전 8시에 혈압약 복용 윤서는 화면을 쓰다듬었어요. 어머니, 제가 계속 기록할게요. 깨어나시면 같이 병원 다니면서 또 기록할게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지훈도 곧 병원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영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듯 손을 모았습니다. 긴긴 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중환자실의 모니터가 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삐 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간호사들이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상희의 생명 반응은 점점 약해졌어요. 윤서와 준호, 지훈이 중환자실 밖에서 문을 응시했습니다. 의사가 나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유가족분들, 들어오십시오. 윤서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희는 눈을 감은 채 평온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어요. 모니터의 선들은 평평한 직선을 그렸습니다. 어머니. 윤서는 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준호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고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임종 시각은 오전 5시 12분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영은 그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다영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영이 병원에 도착한 건 오전 9시가 넘어서였어요. 병원 영안실 앞에 섰을 때 다영의 옷차림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어젯밤 골프 모임에서 입었던 드레스 그대로였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차갑게 돌아서서 영안실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뒤 장례식장이 마련됐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대형 장례식장 2층 특실이었어요. 입구에는 남상의 여사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빈소를 가득 채웠어요. 국화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향을 올렸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준호와 지훈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윤서는 상복 치마를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다영도 검은 원피스를 입고 한쪽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다영의 표정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어요. 빈소 안은 고요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향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다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어머님 빌딩은 형제가 반반씩 나눠 갖는 거 맞죠? 준호는 고개를 들어 다영을 바라봤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다영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재산 정리해야 하잖아요. 빌딩은 아들 둘이니까 반반이 당연하죠. 시대가 어느 땐데 며느리 목 운운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요, 다영씨. 지금은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자리예요. 다영은 코웃음을 쳤어요. 언니도 어머님 통장 관리하면서 뭔가 기대한 거 아니에요? 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다영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다영아, 제발 좀 하지만 그때 빈소 밖에서 조문객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둘째 며느리 말이야. 시어머니 임종 때 골프장에서 샴페인 사진 올렸대. 진짜요? 세상에, 그럴 수가. 인스타그램에 아직도 있더라. 해시태그까지 달아놨더라고.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영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조문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다영은 입술을 깨물며 뒤를 돌아봤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빈소 안으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상해 빌딩 3층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김할머니였어요. 김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가 향을 올렸어요. 사모님.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김할머니는 돌아서며 윤서를 바라봤어요. 큰며느리님 기억하시죠? 겨울마다 사모님이 경로식당 열어주셨잖아요. 큰며느리님이 손수 떡국 끓여서 동네 어르신들 먹이고 그랬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네, 기억합니다.
김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되니까 사모님이 월세를 깎아주셨어요. 덕분에 저희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김할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사모님은 건물주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김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큰며느리님도 똑같아요. 사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약 챙기고 발 주물러드리고 제가 다 봤습니다. 준호는 윤서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고마워, 당신. 윤서는 준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영은 그 광경을 보며 뒤돌아섰습니다. 이를 갈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주인이 될 거야. 어떤 식으로든. 다영은 빈소 밖으로 나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다영은 화장을 고치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스타그램을 열어 그날 올렸던 샴페인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에는 비난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는데 골프장이요? 인간성 의심됩니다. 다영은 이를 악물고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빈소로 돌아왔을 때 윤서는 조문객들에게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형제석에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상희의 미소가 사진 속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밤은 깊어가고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각자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흘간의 장례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빈소는 여전히 국화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들어왔고 윤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그들을 맞이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3일 밤을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준호는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이었어요. 제목은 강남 유명 빌딩 상속 논란이었습니다. 준호는 게시물을 클릭했어요. 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유명한 상위 빌딩 주인이 돌아가셨는데 큰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상속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닐까요?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어요.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무섭네요. 통장 관리했으면 의심 가는 게 당연하죠. 재산 목적이었을 수도. 준호는 손이 떨렸어요. 누가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준호는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이것 좀 봐. 지훈도 화면을 보고는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게 뭐야? 다영이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준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훑어봤어요. 다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봐요, 오빠. 사람들도 의심하잖아요. 큰언니가 어머님 통장을 관리했던 건 사실 아니에요? 준호는 다영을 노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윤서는 그런 사람 아니야. 다영은 팔짱을 꼈어요. 그럼 왜 통장을 관리했겠어요?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윤서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윤서는 천천히 다가가 준호의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게시물을 읽는 윤서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 설명할게요. 윤서는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영수증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어요. 병원 진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택시 영수증, 공과금 납부 내역까지.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윤서는 화면을 준호와 지훈에게 보여줬어요.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결제했어요. 병원비도 약값도 택시비도 다 제 카드로 냈습니다. 어머니께 돌려받은 적 없어요. 윤서는 메모장 앱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상희의 약 복용 시간, 혈압 수치, 병원 예약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3년 동안 매일 기록했어요. 어머니 건강을 챙기려고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윤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알아, 알고 있어.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형님 말이 맞아요. 다영은 비웃듯 말했어요. 영수증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증거라고 할 수 있나요? 윤서는 다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영씨, 저는 떳떳합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어요. 다영은 코웃음을 쳤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때 경비 오씨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오씨는 손에 낡은 수첩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도련님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오씨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빌딩 관리 일지가 적혀 있었어요. 큰 며느리님 카드로 세입자 전기요금을 메꾼 날이 있습니다. 작년 7월 15일이었어요. 김할머니 식당 전기요금이 밀려서 전기가 끊길 뻔했는데 큰 며느리님이 급하게 카드 들고 오셔서 대신 내주셨습니다. 오 씨는 다른 페이지도 넘겼어요. 8월에는 2층 사무실 누수 때문에 급하게 수리비가 필요했는데 사모님이 병원에 계셔서 큰 며느리님이 먼저 결제하셨습니다. 나중에 사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사모님이 고맙다고 하셨어요. 오 씨는 윤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며느리님은 사모님을 정말 정성껏 모셨습니다. 다영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속은 공평해야죠. 아들 둘이니까 반반이 맞아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영씨,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머니 장례도 아직 안 끝났어. 지우는 다영을 조용히 빈소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에 섰어요. 지훈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영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다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뭐가 어때서요? 상속 문제는 중요한 거잖아요.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상속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의 도리야. 지훈은 핸드폰을 꺼내 다영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삭제된 게시물이지만 캡처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든 다영의 사진이었죠. 임종날 그 사진 왜 올린 거야? 다영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예약된 협찬 콜라보였어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브랜드 이미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다영은 당황했어요. 오빠, 그게 아니라 지우는 손을 들어 다영의 말을 막았습니다. 충분해. 더 듣고 싶지 않아. 지우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가정법원 상담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이거 받아. 다영은 명함을 보며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협의이혼 상담 변호사야. 내가 먼저 상담받아볼 생각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상속 때문에 화난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속 때문이 아니야. 내가 사람의 마지막을 가벼이 여겼어.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않고 사진 올리고 장례 기간 내내 돈 얘기만 하고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 이제야 알았어. 다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지훈은 뒤돌아서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다영은 복도에 혼자 남겨졌어요. 빈소 안에서는 윤서가 여전히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윤서는 웃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준호는 윤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어머니의 진짜 딸이었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진심은 피보다 더 진했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영은 복도 창가에 서서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를 바라봤어요. 손에는 지훈이 건넨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영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 상의의 유골함을 안치했어요. 가족들은 검은 상복을 벗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유언장 개봉이었습니다. 변호사 박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례가 끝났으니 이제 유언장을 개봉해야 합니다. 가족 전원이 모여주십시오. 일주일 뒤 서초동 법무법인 대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준호와 윤서, 지훈과 다영이 각자 떨어져 앉아 있었어요.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만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죠. 윤서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준호는 윤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떳떳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영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어요. 3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임종 당일 올렸던 샴페인 사진 사건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취소한 것이었죠. 협찬 제의도 끊겼습니다. 다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우는 다영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변호사 박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가족들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 박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개봉하기 전에
고인께서 남기신 영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보시죠. 변호사는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상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가을에 촬영한 것으로 보였어요. 상희는 편안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화면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얘들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리 미안하구나. 상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내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98년 경제가 무너지던 그해 말이야. IMF라고 했지. 나는 그때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어. 하루아침에 손님이 뚝 끊겼어. 장부에는 빨간 줄이 가득 그어졌지. 외상값을 못 받은 거야. 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외상값을 못 갚던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 100원, 1000원씩 조금씩 갚아나가더라고. 어떤 사람은 쌀 한 포대를 들고 왔어. 어떤 사람은 김치를 담가서 가져왔지. 다들 자기 방식대로 은혜를 갚으려 했어. 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나를 살린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더라고. 상희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나는 다짐했어. 건물을 사고 재산을 모으더라도 사람을 먼저 챙기자고. 세입자가 힘들면 월세를 깎아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자고. 그게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야. 윤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희의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변호사 박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 원장과 함께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편지를 먼저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지는 붉은 펜으로 쓰여 있었어요. 상희에 떨리는 글씨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지훈아, 그리고 사랑하는 며느리들. 나는 너희가 모두 행복하길 바랐어. 하지만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찾아오는 거야.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읽었습니다. 윤서야. 편지에서 윤서의 이름이 불렸을 때 윤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3년 동안 내 손을 놓지 않았듯이 나도 너 손을 놓지 않을게. 병원 갈 때마다 팔짱 끼고 같이 걸어줘서 고마웠어. 내 발을 주물러주고 약 챙겨주고 밤새 간호해준 것 다 기억해.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야. 윤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가 윤서를 안아주었어요. 변호사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건 건물이 아니라 품격이었어. 사람을 대하는 품격, 약자를 배려하는 품격, 진심으로 베푸는 품격. 그게 진짜 재산이란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다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우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가도 젖어 있었어요. 지훈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가정법원 협의이혼 안내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훈은 조용히 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영이 그 서류를 보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그게 뭐예요? 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거야. 어머니 장례 끝나면 이혼 협의하자고 말하려고 했어. 다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상속 때문에 화난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속 때문이 아니야. 내가 어머니의 마지막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문제야. 지훈은 다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내가 뭘 했는지 생각해봐. 골프장에서 샴페인 사진 올리고 장례 내내 상속 얘기만 하고 큰형수님 험담하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다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박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유 원장을 개봉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호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자세를 가다듬었어요. 다영은 손을 떨며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유 원장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된 유 원장이 나왔어요.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윤서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훈은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곧 밝혀질 것이었어요. 상희가 평생 지켜온 원칙, 그 원칙이
누구에게 전해질지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변호사 박은 유언장을 펼치며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변호사 박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고요했어요. 고 남상의 여사의 유언장을 개봉합니다. 준호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영은 숨을 죽이고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남상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상희 빌딩의 100% 지분 전체를 큰며느리 윤서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다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단, 다음 조건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 첫째, 상희 빌딩 3층을 경로 무료 식당으로 10년간 운영할 것. 둘째, 현 세입자 임대료는 5년간 인상 금지. 셋째, 장남 준호와 차남 지훈에게 각 1억 원 상당을 신탁으로 지급할 것.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넷째, 회의실이 다시 긴장했어요. 임종을 지키지 않은 이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말 것. 사람의 마지막을 외면한 이는 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빌딩은 아들들 거예요. 며느리한테 전부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영씨,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1억씩 남겨주셨어요. 나는 어머니 뜻을 따를 겁니다. 다영은 소리쳤어요. 오빠, 정신 차리세요. 1,000억 넘는 빌딩이에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윤서는 3년 동안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어요. 이건 당연한 결정입니다. 다영은 윤서를 노려봤어요. 언니가 어머님을 회유한 거 아니에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유언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를 사랑해서 모신 거예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당부가 있습니다. 유언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윤서야, 내가 내 손을 놓지 않았듯이 나도 너를 놓지 않을게. 3년 동안 매일 내 발을 주물러주고 병원에 함께 가주고 약 챙겨주고 밤새 간호해준 것 다 기억해.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야. 윤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어요. 사람을 먼저 챙기렴. 건물은 그 다음이야. 세입자들을 잘 보살피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경로식당을 열어서 동네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렴. 내가 평생 포장마차에서 여기까지 온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어. 그걸 잊지 마. 준호가 윤서를 안아주었어요. 당신이 해낼 수 있어. 그때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어 다영 앞에 내려놓았어요.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표시서였습니다. 다영은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빠, 이게 뭐예요? 지훈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야. 이혼하자. 다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상속 못 받게 돼서 화난 거예요?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속 때문이 아니야. 내가 어머니의 마지막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문제야.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 넌 골프장에서 샴페인 들고 사진 찍었잖아. 다영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브랜드 협찬이었어요. 지훈은 비웃었습니다. 협찬이 어머니보다 중요했어? 장례식 내내 상속 얘기만 하고 큰형수님 험담하고 인터넷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고 다영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지훈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경비 오씨가 다 증언했어. 내가 부동산 사무소 가서 시세 물어본 것도. 커뮤니티 글도 내 핸드폰 IP야. 지훈은 서류를 가리켰어요. 이혼하자, 다영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이제야 제대로 봤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다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남 빌딩 대신 이혼 서류를 주는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딩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사람의 마지막을 가벼이 여긴 게 문제야. 윤서가 다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옳게 미안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다영은 윤서를 밀쳐냈습니다. 언니 때문이에요. 언니가 다 가져갔잖아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란 적 없어요. 그냥 어머니를 사랑해서 모신 거예요.
다영은 비틀거리며 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햇살은 잔인할 만큼 밝고 환했습니다. 플래시처럼 눈부신 햇살이었죠. 다영은 계단을 내려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자 팔로워 수는 7만 명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습니다. 인간성 최악 돈밖에 모르는 사람. 다영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고 벚꽃 꽃잎이 날렸습니다. 다영은 그 꽃잎 속을 천천히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빌딩도 결혼도 명성도 모두 잃었어요. 회의실에서 윤서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쓰고 있었어요. 저 멀리 상위 빌딩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빌딩은 윤서의 책임이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윤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우리 함께 해나가자.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이 길을 당신이 이어가는 거야. 지훈도 미소 지었습니다. 형수님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변호사 박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윤서 씨, 다음 주에 법원 등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그 길을 이제 자신이 이어가겠다고. 사람을 먼저 챙기고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윤서는 상의의 낡은 국자 손잡이를 쓰다듬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건물보다 사람 먼저 챙기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위 빌딩 3층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상위 경로 식당이라는 간판이었습니다.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단정하게 쓰여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계단을 타고 국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소고기 무국과 떡국 냄새였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서는 흰색 앞치마를 메고 주방에 서 있었어요. 커다란 무쇠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윤서는 상의가 쓰던 낡은 국자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국자 손잡이는 세월에 닳아 반들반들했습니다. 윤서는 국자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국물을 한 번 저었습니다. 진한 육수향이 코를 찔렀어요. 준호가 주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여보, 손님들 벌써 20분 넘게 오셨어. 준비 다 됐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내 가겠어요. 준호는 물을 썰며 웃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레시피 그대로네. 국물이 정말 진해.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육수를 12시간 우려야 제맛이 나거든요. 홀에서는 지훈이 배식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흰 앞치마를 입고 어르신들께 국을 나눠드렸어요. 할머니, 여기 소고기 무국 따끈한 거 드세요. 할아버지, 떡국에 김 좀 더 얹어드릴까요? 지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지훈의 주머니에는 가정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성립 확인서였어요. 깔끔한 도장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김할머니가 국수를 한 젓가락 드시고는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아이고, 사모님 손맛이네. 똑같아. 윤서가 홀로 나와 김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입에 맞으세요? 김할머니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며느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모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정성스러워요. 윤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하시던 일이에요. 제가 이어가는 게 당연하죠. 경비호 씨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사모님, 세입자 대표들이 고맙다는 인사 전화래요. 임대료 동결 확인됐다고요. 윤서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세입자들이 함께 쓴 감사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상해 사모님의 뜻을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사모님, 그리고 며느님 덕분입니다. 윤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윤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 기억나요? 건물은 사람보다 오래 간다고, 그러니 사람을 먼저 챙기라고 하셨잖아요.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당신이 그걸 실천하고 있어. 지훈이 배식을 마치고 윤서 옆에 섰습니다. 형수님, 다음 주부터 자원봉사자 3명이 더 온대요. 소문 듣고 돕고 싶다는 분들이래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운 일이네요. 어머니가 뿌린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훈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형수님,
저 이혼 조정 끝났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서 받았어요. 윤서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 씨, 괜찮아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게 맞는 길이에요. 다영은 다영대로 자기 길을 찾겠죠.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픔보다는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형수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평생 지키려던 게 뭔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품격이었던 거죠. 바깥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톡톡 두드렸어요.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물 홀짝이는 소리가 어우러졌어요. 윤서는 주방으로 돌아가 국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무쇠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김이 창문을 흐리게 적셨습니다. 윤서는 국자 손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상의에 손때가 묻은 그 국자였어요. 어머니, 저 건물보다 사람 먼저 챙기겠습니다. 약속드려요. 윤서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상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먼저야, 윤서야. 잘하고 있어. 윤서는 국을 한 그릇 떠서 홀로 나갔습니다. 김할머니 옆에 앉은 할아버지께 그릇을 건넸어요. 할아버지, 여기 뜨끈한 국 드세요. 날씨가 쌀쌀해졌으니 몸 따뜻하게 하셔야죠.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윤서는 미소 지었어요. 천만에요. 편하게 드세요. 준호와 지훈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말없이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어요. 가끔 눈을 마주치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이었어요. 경비 오씨가 식당 밖 복도를 지나가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윤서가 어르신들 사이를 오가며 국을 나눠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좋은 며느리 두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혼잣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식당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윤서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윤서는 상희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국자를 들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을 건네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상희가 다시 살아온 것 같았어요. 윤서는 다시 한번 국자를 들었습니다. 무쇠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윤서의 손에서 국자가 움직였습니다.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고 또 다른 어르신께 건넸어요.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렌즈를 가렸어요. 윤서의 모습이 희미해졌습니다. 국자를 든 손, 따뜻한 미소, 앞치마를 두른 모습, 그리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모든 것이 암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상희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사람이 먼저야, 윤서야.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은 무료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내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셨다.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